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형법상 친족상도의 형면제 조항인데요. 친족 간에 일어난 그 상도라는 말이 서로 상자에 훔칠도자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재산범죄 이런 것들을 가까운 친족 간에 좀 뭐 이렇게 이렇게 등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봐주고 이렇게 화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대가족주의 시절에 그때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현실에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또 위헌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유류분제도처럼 대가족주의 사회 하에서 참고 살자 이랬던 것들인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위헌 결정이 떨어지는데 결론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군사보험법상 비용보상 청구 단계적 적기간. 이게 지금 재판관 의견들이 보면 딱 같은 수로 둘이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다 이제 법정 의견인데, 헌법재판소의 이제 공식 의견인데, 이 두 의견 중에서 뒤에 의견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뒤에 의견이. 보면은, 자, 보십시오. 자, 군사보험법상 비용보상 청구권자와 형소법상의 비용보상 청구권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것인데, 형소법은 개정돼 가지고 더 이제 좋아졌거든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군사법이 안 바뀐 게 안 바꿀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판단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쿨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여기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도표 같은 거 작성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비용보상 제도하고 이제 군사보험법 요것도 형사재판이거든요. 특별 형사재판이죠. 형사법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취지가 똑같다 보니고 비용보상 청구 제도는 이제 뭐냐면 무죄를 받은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자, 그에 수반되는 이제 소송을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그 각종 비용들을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이제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무죄 확정 시에 그 재반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국선 변호인 뭐 비용에 준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자, 다 요게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그 형사보상 청구제도하고도 다릅니다. 그하고는 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는 결국 군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다 같은 이제 형사재판으로서 마찬가지의 취지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으로 더 이제 좋아졌어요. 그 제척 기간이 더 늘어나가지고 개정으로 뭐라고 할까 개선되었다. 더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헌으로 이제 본 건데, 이게 이제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농구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가시면.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결정의 재판상 화해요인데요. 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위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5.18 민주화 보상, 부마 민주화 보상 해가지고는 법이 두 개가 따로 문제되는데 농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건데, 자, 보시면요.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규율이 없어요. 규율이 없는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게 잘못된 것인데, 재판상 화해는 이제 뭐냐면 그 민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관여를 통해서 원피고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재판 끝까지 이제 판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화해 방식으로 끝내고 그 화해 조서라는 걸 따로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민소법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당사 간의 이제 사적 화해가 아니라 재판을 매개로 하는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면 확정 판결 효과가 주어집니다. 네, 절차가 완전 종료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뭣도 모르고 네, 그럴까요? 받을까요? 예,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끝. 더 이상 못 다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이게 법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법에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배상의 근거 자체가 부존재. 예, 법률에 전혀 없었는데 이제 동일 보상금 결정에 이제 주로 이제 보상금 결정이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이제 결정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을 다 청구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여기 봅니다. 보상법령의 관련 조항을 뒤져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항목이 없다. 그죠?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 요게 이제 재산
피해 배상을 이제 유용화시킨 겁니다. 재산 배상, 재산적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해가지고 이제 위원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배상 근거가 없다라는 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쪽으로 가죠. 초과구금 형사보상의 미규정인데 요 판에 나오고 법도 바뀌었어요. 예. 형사보상 법에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됐거든요. 판례가 이제 개정법입니다. 원 판결에 근거화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어떤 그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그 소호표가 있고요. 우리 헌재법에 따르면 그 소호표 관철을 위해서 그 재심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어떤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어떤 유죄가 먼저 확정이 됐다면 그걸 사후에 이제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래서 어떤 요 사례 보면 가중처벌 규정이 나오죠. 뭐 특가법이나 이런 그 특별형법에 가중된 어떤 처벌 근거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인데 나중에 그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재심을 이제 청구했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원래 이제 원 판결의 근거 규범을 위헌난 가중처벌 규정을 전제로 해서 심리를 하면은 위헌 났기 때문에 폐지되고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재심에서는. 근데 이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제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허가로 허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장을 그 가중 규정이 아니라 이제 일반 규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하면 형법에 가면 폭행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처법이나 이런 특별형법에 가면은 특수폭행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가지고 만약에 이제 10년을 받았다 생각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특수폭행죄 규정이 너무 세다 해가지고 위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을 청구했더니 검사가 그러면 이거는 일반 형법 규정에 일반 폭행에도 해당하니까 형법상의 일반 폭행으로 이제 공소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다시 유죄가 나옵니다. 폭행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와가지고는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게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유죄. 예. 우리 헌법에는 가면은 자,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법률이 정하는 이제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럴 때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행법 어디를 봐도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게 되면 원래 이제 보상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규정을 전제로 하면 무죄나 다름없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공소장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어줍잖게 또 유죄로 나온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초과 집행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중기 규정에 따라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1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재심에서는 5년으로 폭행죄가 성립됐다 이러면은, 5년만 살아도 될 사람이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5년 동안에 초과구금이 발생했단 말이죠. 초과구금.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죄 없이 구금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취지를 우리 형사보상법이나 헌법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달래기 이러면서 이제 보상제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다라는 측면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상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제도의 취지가 억울한 구금의 보상 취지다. 요걸 이제 잘 아시면 됩니다. 헌법상 취지가. 그래서 이제 외형상 형식상으로는 무죄 재판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과구금이라는 이제 그 부분만 보면은 죄도 없이 깜빵에 갇혀서 이제 살았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을 이렇게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똑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다음 이제 사회적 기본구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공무원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아서 위헌지게 되는데 이건 합헌 나오거든요. 사기업체 근로자들한테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공직사회에는 없다 보니까 문제 삼지만 공무원들은 그 외에 그 어떤 지위보장이나 복지가 더 두터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서 고려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은 요 밑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 그 공무원은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외에 어떤 그 복지 제도가 일반 사기업체 그 근로자들의 복지보다 훨씬 두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합헌 나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생활자금의 대출 상환 의무 조항인데, 자, 요지 한번 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 규정인데요. 이게 왜 위헌에 나왔냐면, 지금 이제 어떤 가족의 가장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제 생계가 어려우시죠. 특히 이제 이 미성년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이제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의 주변 이제 어린아이가 직접 법률 관계를 못 하니까 가족의 뭐 법정 대리나 뭐 구견이나 뭐 가족 친지들이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유자녀 대출을 받아요. 네. 어린아이들 이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대출 받은 그 금액을 얘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보면은 삥땅 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경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30세가 되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3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갚아야 돼요. 왜? 대출이죠, 대출. 이게 그냥 이제 뭐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책임 보험료로 마련된 기금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이죠.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서 사용. 이 말이 뭐죠?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재정 확충. 예.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 피해 이런 대책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확충할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서 갚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쁜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 밑에 조금 대충 이제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연한 사정이거나 아주 개별적인 사정이고 이런 취지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선례가 또 위헌 나온 거, 그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선례를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육비 대지급제 입법 의무 쪽으로 갑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배드 파더스 혹은 배드 페어런츠 해가지고는 무슨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이혼 과정에서 뭐 양육 지원 이제 의무 같은 것들이 판결로 나와 있는데도 보면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이런 이제 나쁜 부모들 명단 공개하고 이런 사이트가 결국 명예훼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자, 그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자, 대지급제가 뭘까요? 대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개기는 존재들은 못 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을 해주고 국가 재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오히려 이제 그 나쁜 놈들한테 구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권력이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위헌 주장을 했더니 각하가 떨어지거든요. 자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줄 보시면 양육비 채권의 집행 권한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우리 헌법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다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지급제도 뭐 입법 의무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들다고 봤어요. 요거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초 이내 혈족간 혼인 금지 및 무효인데 이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나와요. 근데 이제 무효 조항이 이제 위헌이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자, 국법상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위헌 나오고 개정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국법상 동성동본 성이 같고 본이 같다. 즉 시조가 태어난 장소가 같다. 네, 그러면은 혼인을 못하게 했던 제도가 있는데 요게 헌법 불합치가 나오거든요.
헌법 불합치.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 나가지고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뀐 게 아주 가까운 친족. 8촌 이내에 이제 결혼을 이제 규제하는 내용인데, 이 가까운 친족이나 이런 사이에서 건친 간에 이렇게 이제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많은 그 유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기형아 막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금지의 취지는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금지의 취지가 존재한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금지되는 어떤 관계가 어비스않게 성립이 돼가지고 이게 몇 세대를 거듭할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뭐 그 밑에 또 증손, 뭐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큰 일이 덩어리에 세대가 막 형성되고 뭐 이런 경우에까지도 그냥 단순 무효, 소금 무효, 원천 무효, 이런 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들은 이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무효라는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요,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세대를 거듭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것들은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위헌입니다. 자, 이제 통치구조 쪽인데요. 국회 쪽입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를 아예 전면 비공개하는 게 위헌 나왔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이제 정보, 즉 국가정보, 기밀,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비밀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국회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상 근거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 가면은 국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비공개를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예 안 보여주는 이런 거는 이제 헌법의 공개 원칙주의 하에서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자, 그래서 우리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요 별표 처리된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예외 조항의 해석은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예외적인 조건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인 항상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런 법리들 좀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요 밑부분인데 보세요. 헌법 제50조 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비공개법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더 높은 정족수로 이제 그 비공개 법률 조항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비공개 그 정족수, 이걸 이미 충족하는 상태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재는, 우리 헌법은 각 회의마다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비공개로 하도록 이렇게 합의로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고 만들어진 제도이지, 이게 일반 이제 의결 정도수로 그냥 언제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이런 절대적 일반적 비공개를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거 오지문으로까지 나옵니다.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딱 끊어가지고 오지문 나오니까 그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제 취지 속에서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겠어요. 공개가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제 회기 결정의 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겠는가? 무제한 토론은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소수파들이 합법적인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제도죠, 그죠? 그래서 다수파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파가 하루 종일 밤샘 토론을 막 진행하면서 그 합의 그 의결을 방해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제도로 보장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치니까 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미국 상원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우리가 수입을 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그 나경원 씨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껄껄 웃었어요. 아니 의원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건 대상이 안 돼요, 우리 법상. 이랬더니 왜 안 돼요?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직까지 들어오고 이랬는데, 권한쟁의까지. 지금 우리 국회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회나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는 즉시 회기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문헌에도 반해요. 그래서 일단 즉시 회기를 결정하고 얼마 동안 진행할 건지를 먼저 합의를 보고 그 정해진 합의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의결을 봐라 이렇게 국회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은 즉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논리적으로 이게 회기를 며칠로 할까 그걸 이제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결국 이제 본건 예, 본 어떤 그 사안을 다루기도 전에 그 뭐 기간들을 다 충족해 버려요. 임시회 기간이 30일 초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임시회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이제 임시회가 대다수인데 그 본건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회기 일수 정하는 건 때문에 결국 이제 다 그냥 회기가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여기 내려가면 이제 봅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 토론이 그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거 이제 뭐예요? 결국 국회 회의 전반에 그 원천 봉쇄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허. 네. 자, 그다음 탄핵 심판 도중에 퇴직한 법관에 대한 심판 이익 문제인데요. 자, 법관 임성근 탄핵 사건 뭐 이런데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법관이 지금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그 권한이 정지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임명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이미 퇴직돼 버린 법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계속 유지할 소의 이익 또는 심판의 이익이 있겠는가 그걸 논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로 이제 바로 이제 재판을 이제 물리쳐 버렸는데 자 보세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후 헌재 이제 소가 제기됐죠, 그죠? 심판이 이제 성립된 이후에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기 만료로 피청구인이 법관직에서 퇴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이 그 직을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파면 여부를 논할 수 있는가 그걸 따졌는데 없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지만은 간단한 것만 잡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 가면 탄핵 소추 조항인데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여기 포인트도 가요. 파면함에 그친다. 결국 어떤 특정 공직에 있는 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는 효과만 우리 헌법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죠. 쫓아낼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면 또는 이제 쫓아내기 그런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놨어요. 그래서 요 조문을 그냥 물고 늘으십시오. 파면함에 그친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불법성을 확인하는 일단 어떤 헌법적 해명을 위한 이익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면함에 그치고 파면에 이제 의미가 상정되지 않으면 어떤 이익으로도 소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반대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그걸로 끝내시고 요거는 뭐 기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론인데 최신 판례에서 또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탄핵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하는데 요거는 그 기본서의 일반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헌법재판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소원. 네, 요 첫 번째 건 여러분들 한번 숙지해도 좋은데 아마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째, 요것도 일반 이론이죠. 재판 소원이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뭐 안에 내용들 보지 말고요. 여기만 체크합니다. 헌재가 내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구속력, 모든 국가기관 등에 미치거든요. 예, 그 인권 위기 조항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법률의 위헌 결정, 예. 위,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권,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해가지고 이제 인권 위기, 기속력 조항이 기 있거든요. 자, 근데 법원이 예전부터 뭐 한정위헌 결정이나 뭐 이런 변형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뭐라고요? 삐딱선을 타오던 시절들이 반복됐어요. 그걸 이제 일침을 놓는 최근의 판시인데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게 뭐 정형 결정이든 변형 결정이든 간에 정형화된 위헌 결정이든 변형된 형태의 위헌 결정이든 간에 그런 이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권을 헌재에게 부여한 헌법적 결단, 그죠? 헌법에서 위헌 부분 심판권을 헌재에게 줬잖아요. 예, 그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법
규정, 법률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까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정황에서는 재판 소원이 인정되고 재판이 취소될 수 있다 해서 헌재법 68조에 가면은 이제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예외를 인정하는 이제 확실한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반 이론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만 해봤고요. 자, 요거 보죠. 행정절차상 구금에 대한 보상 입법 의무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논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 볼게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행정 분야예요. 출입국 행정. 그러니까 이거 형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 형사절차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고. 자, 보호 처분을 받아서 주로 이제 불법 체류자를 억류하고 하는 장치가 이제 보호 처분이죠. 그래서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경우에 대한 보상입법 의무가 인정될지 문제되는데 없습니다. 자, 보시면 헌법 28조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일단 한번 뒤집어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구금의 보상이다. 자, 딴 거 볼 거 없고 형사보상 청구권은 우리 헌법상 형사죠, 형사. 형사 분야의 어떤 억울한 구금 이런 것들의 이제 대응이니까 결국 행정 절차에서 억울한 구금을 당했더라도 적용이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 해서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구제 이거 몰라도 되고. 자, 여기 가면 출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과 송환대기실의 수용은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형사보상 청구권 28조의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 의무가 해석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국가는 국가배상제도 이런 것들 그죠? 적극적으로 이제 고유가실 위법을 입증을 해가지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고, 국가배상제도 마련. 자, 그러므로 헌법 제10조 후문 등의 해석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보상. 근데 지금 이거는 배상이죠. 배상. 국가배상제도. 배상제도하고 또 보상제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확인해 보죠. 자, 보상제도는 배상부터 쓸까요? 자, 배상제도는 보상제도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르는 피해, 즉 불법한 행위에 따르는 결과로서 이제 불법 피해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장치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보상제도는 불법 피해가 아니라 이제 특별희생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 집단이 이제 불공평하게 입는 이런 이제 특별한 희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주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요건들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죠? 여기는 고유가실 위법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고 보통 이제 법이 정한 어떤 상한 하에서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어째 배상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로부터 보상제도를 또 바로 도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법에 형사배상 청구나 국가배상 청구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보충장치, 손해나 손실의 보충장치들을 이제 들고 왔을 때 이런 행정절차에서의 보상은 어떤 면에서도 근거가 찾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개성공단 또 나오네. 대북주시가 또 나오네요. 보상입법 의무. 각하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수인한도 내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같은 책무를 지는 이런 이제 사안일 뿐이지,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국토방위나 이제 국가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북한의 뭐 핵 도발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국가 안위 이런 거가 관련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공동체가 다 짊어질 일반적인 수인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23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적합성, 즉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지 23조 3항 소정의 공용 침해 또는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보상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다.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양육비 대지급제 재정 의무 요거 아까 그 조금 발전된 건데 아까 앞에서 본 거 있죠, 그죠? 예, 그 정도 결론 체크하는 걸로 끝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수리 행위와 기존 등록 정당의 헌법소원인데
예전에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도입돼 가지고 결국 이제 지역구 의석은 거의 확보 못하는 당인데 또 비례 의석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확보하는 특히 정의당 같은 이런 정당들이 좀 이제 지역구 의석은 세력에 밀려 가지고 그죠? 아슬아슬하게 못 얻더라도 이런 이제 비례 의석을 통해서 비례 의석의 형식으로서 의석을 그만큼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을 주기 위해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주셔도 됩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소수정당들 보호하겠는데 저기요, 소수정당. 예. 소수당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 만들어지니까 이제 다수당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지네도 좀 아깝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네도 쪼개기 하죠. 위성정당을 조그만 단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네도 이제 소수정당이네 하면서 이제 그 비례의석 챙기려고. 그래가지고 이 개정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비온 후의 죽순처럼 막 성립되죠, 그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같은 나름대로 국민의 신임을 부여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제 소수라서 지역구 의석을 구조적으로 누리기 힘든 이런 당들의 어떤 그 의정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례 의석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건데 다수파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조그만 정당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지네가 이제 걷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한국당 나왔죠. 예, 한국 이런 뭐 국명 쓰고 이러면은 주로 보수 쪽이에요. 국힘이죠. 그래서 미래한국당 뭐 국힘만 만든 건 아닙니다. 국힘 까는 건 아니고 뭐 더민주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뭐 경쟁적으로. 자,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조직 요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의당이 열받아가지고 이 정의당 사례 말고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구자 똑같은 판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데 정의당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배려한 제도인데 왜 니네가 갑자기 뒤에서 또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한 짓이냐 주는 척 하더니 왜 안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랬더니 각각 나오는 게 보세요. 정당 등록 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결사 즉 일반 사회단체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리 행위로 인해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즉 일반 사회단체와 다른 정당이 맞다라는 법적 확인을 받는 결과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어떤 무슨 법적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어떤 침해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신생 정당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성 정당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신생 정당이 등록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신생 정당이 등록된다고 해서 기존 정당들이 어떤 권리가 약해지고 없던 의무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거죠. 받던 그 국고보조금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신생 정당이 이렇게 새로운 정당이 자꾸 등록된다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받던 걸 갑자기 못 받게 되고 이런 효과들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라는 말에 꽂히면은 좀 문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신생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존 정당한테 미치는 효과들이 없습니다. 직접. 네, 그래서 이제 각하 나왔고요. 자, 다음. 자, 권한쟁이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정당 및 교섭단체의 당사 능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의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 등에 대해서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와 적법한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쪽은 주로 각하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헌법재판은 헌법소원 쪽하고 권한쟁의 쪽은. 자, 지금 이제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당, 그 다음에 교섭단체 볼게요. 정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라고 해서 기본권 주체로 봐요. 정당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지 이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권한쟁의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가면은 국가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은 기본권의 주체란 사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 조직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 주체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회법에 있는 제도죠, 그죠? 네, 국회법에 있는 그 원내 협상단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일정 수 의원들, 20명 이상의 이제 의원들이 모이거나 또는 이제 20석 이상을 가지는, 20석 이상의 이제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교섭권을 부여받아요. 국회 내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정당은 원래 어때요? 정당은 이제 원외 단체, 국회 조직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당이 국회법이 정한 20석 이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으로 그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협상권을 가진 협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을 부여받거든요. 그걸 이제 교섭단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었다. 20석 이상을 가져가지고 교섭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당상 능력이 있겠는가? 아니죠. 그 교섭단체도, 요거는 이제 헌법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헌법기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권의 주체이지, 통치조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교섭단체는, 법률상 기구에 불과하고 헌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국회법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헌법에는 전혀 명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국가기관의 당사 범위를 우리가 확대하는 논의가 나오죠, 그죠? 요 지방자치단체는 확대 부정설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확대 긍정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결론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지자체는 확대 부정설이에요, 반대로. 자, 요게 이제 당사자 쪽의 쟁점인데, 확대를 긍정할 때 다 우리 헌재가 확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조건 이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대되냐면, 헌재법에서는 뭐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 뭐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시켜놨지만은 헌법이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제 넓게 확대를 하는데요. 다만 그 확대 조건이 헌법기관이어야 됩니다. 헌법기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는 이제 독자적인 권한의 침해가 문제가 돼야 됩니다. 독자적인 권한이 쟁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한 어떤 그 전체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때만 이제 헌재가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결 불능 요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이제 헌재법에 직접 명시가 안 됐더라도 확대가 가능한데요. 요걸 우리가 두 문자가 이제 헌법 독해라고 해서 이제 외우고 있죠. 그래서 헌법은 독해력이 많이 요구되는, 열린 사고가 요구되는 과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기관만 되지 법률기관은 권한적인 주체가 확대설 안에서도 안 돼요. 근데 교섭단체는 국회법상의 기관이지 헌법 어디에도 명맥을 못 찾겠다. 이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각하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소위원회, 요것도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법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이제 그 신속한 심의를 위한 이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가 안 돼서 각하 나와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요거는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긴 했지만은 그냥 소위원회 일종입니다. 원래 이제 작은 단위의 몇 명 안 되는 이제 위원들로 구성하는 건데, 그 법제사법위원회 뭐 안건상정 이런 과정에서 그 진영 대 진영 간의 의견 대립으로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동수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1교수단체와 나머지 교수단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 진영, 그 정당 그 파벌 있잖아요, 그죠? 국힘이냐, 뭐 더민주냐, 뭐 정의냐,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진영들을 제1당 진영 수하고 나머지 어떤 그 당 소속 위원들의 그 수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동수로 맞춰가지고 합의를 보게 하는 이런 이제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 기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이것도 이제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제 법률에서 나온 기구고, 헌법 어디에도 뭐 국가경찰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 나오는데, 자, 우리 헌법에는 그 각 부에 대해서는 규율이 있어요. 그죠? 각 부장관, 국무총리, 각 부장관의 불용발포권, 뭐 이런 것들처럼, 그죠? 각 부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부 밑에 있는 청, 이런 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이 전혀 규율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말로 단순한 법률기구로서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뭐 사례는 뭐 저 송파구에 있는 뭐 풍납토성
예, 요런 뭐 종합관리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대가 보면은 이제 그 뭐 거래나 뭐 아파트 신축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좀 풀던데 서울시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문화지구 때문에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되고 막 이런데 하여튼 요거 뭐 사건과 상관없이 예,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헌법도 교육권을 못 갖춥니다. 각하. 자, 그다음에 이제 검수완박법 사건으로 하죠. 요거는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 판례인데요. 요걸 이제 어떻게 운영해 볼까 싶은데요. 자, 일단 개요부터 한번 보죠. 검수완박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렇게 이제 되죠. 국회가 얼마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해서 이제 통과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이제 한동훈 그리고 검사들이 법무장관과 이제 검사들이 위헌 제기를 합니다. 권한 침해를 이제 주장했어요. 이제 위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한 제기가 열렸는데 다 각하당해 버립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권한 제기가 인정되려면은 그 적법하려면은 헌법소원 요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이런 이제 당사자 주체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 그 다음에 그 헌법소원에서 뭐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자 여기도 이제 권한 침해 주장이 성립돼야 되고 또 이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근데 이제 그 요건들을 이제 일부 못 갖춰가지고 다 각하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죠. 검수완박할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뭐 축소하는 것이다. 여기도 나왔네요. 수사권을 축소하는 거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영장신청권이나 이런 권리들하고 관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번에 앞에서 한번 봤었죠. 그죠? 그 앞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영장신청권은 헌법에 나오거든요. 헌법상 검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인데 수사권하고 뭐 기소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 권한이에요. 법률상 권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계속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우리 각부 장관이죠. 우리 헌법에 각부에 관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어떤 그 나와바리 자기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관할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당사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상 검사는 그 정부 조직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일반적 의미의 검사와 일치하지 않지만 헌법은 그 조직법적, 기능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당사 능력을 인정할 것이다. 즉 12조 3항에 가면 이제 영장신청권자로서 이제 검사, 16조에 가도 이제 그 주거 분야에 이제 그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법상 검사가 이제 우리 헌법이 예정한 검사하고 동의어는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일흥 당사 능력을 인정해 일흥이란 말은 이제 일단이란 뜻입니다. 일단 당사 능력을 인정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당사 능력은 다 통과해요. 근데 이제 2번에서부터 걸리거든요. 자, 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건 법 개정에 대해서 청구인 검사들은 자신의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죠, 그죠? 자기 권한들을 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격, 적합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적격이란 말이 이제 법적 이해관계 표현이죠, 그죠? 법적 이해관계 또는 이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수사권이니까. 근데 이제 법무장관이 여기서 탈락돼요. 법무장관은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거든요. 그죠? 행정가죠, 행정가. 그래서 법무행정의 이제 총괄, 행정사령탑이 법무행정의 사령탑일 뿐이지 그 검사들의 수사권이나 그 소추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지휘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장관은 수사나 소추에 직접 관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 날아가요. 한동훈 씨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사는 아직 살았어요. 근데 3번에서 날아갑니다.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과 다르게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어 이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 이 논리는 자체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위에 두 줄. 그래서 헌법에서부터 정해진 권한은 하위법인 법률을 통해서 충분히 침해되고 막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주어지는 권한,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권한은 그 입법행정권에 복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법률이 걷어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상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과 다르게 국회의 입법 행위를 통해서는 침해될 수 없다. 그래서 법률 제정권자에 의해서 창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창설권이 있는 어떤 국회는 그걸 이제 없애는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예. 요게 이제 일단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따져보는데 수사권, 소추권은 헌법에 등장 안 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정속될 것으로 볼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으므로 헌법전에 아예 이런 용어가 안 나와요. 그러므로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입법사항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법률사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 이제 헌법사항이 아닌 이런 게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쓸라 치면 이제 법률사항이라고 하는 게 제일 옳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 12조 3항 16조. 자, 이게 이제 신체영장, 주어영장 조항이죠. 거기 가면 이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가 나오거든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 검사의 영장신청권 나왔습니다. 앞에서 한번 건드렸었는데, 이거 재헌헌법 때는 없었다 그랬죠. 이게 30 때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30, 예, 추가. 30에 이제 추가 신설, 예, 신설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자. 이런 취지도 도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의 남용, 감독, 통제. 수단으로서 도입이 됐어요. 그럼 결국 이제 영장신청권이라는 것은, 그죠? 검사의 영장신청권이라는 것은 이 수사권하고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하고 동의어라거나, 수사권을 내포한다거나, 그래서 영장신청권이 안에 수사권이 들어있다거나, 수사권 안에 영장신청권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다른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권한이라는 것이 이제 도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가면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규정은 되어 있지만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 보기는 어렵다. 전혀 다른 권한인 거죠. 예. 자, 이를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축소죠. 법률 개정행위로 인해서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법률 개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제한될 일이 없죠. 수사권하고 영장신청권은 다른 거니까 전혀 터치를 안 하죠. 거기다가 국회의 이 수사권을 아까 앞에서 볼 때 이제 법률상 권한이 했잖아요. 헌법에 나오지 않는 법률상 권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행위로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 수사권은 법률 개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개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는 속성아니다. 결국은 권한 침해 가능성, 예, 권한 침해 주장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못 갖추게 됩니다. 자, 어쨌든 흐름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들은 것 같고, 그죠? 예, 뭔가 좀 퍼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잡하고 찜찜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불이타 대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금수완박법. 자, 권한쟁의 사건에서 지금은 이제 주체가 누군가? 자,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검사들, 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어디서 떨궈지죠? 능력까지는 다 인정받았는데 적격 판단할 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 적격도 통과했죠. 2번도 통과했는데 3번에 이제 권한침해 주장 또는 권한침해 가능성, 거기서 이제 부정됐죠. 그래서 권한침해의 위험이 없다,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다 각하인데, 자, 요거 두 문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격침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법무장관과 검사가 발끈해가지고 쳐들어갔다가 결국 헌재에게 격침당했다, 각하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열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건 끝났고,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최신판이라서 이제 반영만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복잡하기만 하니까 이제 넘기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국회의 비례대표제 개정행위. 국회가 무슨 이제 개정을 했죠. 법을 입법행위를 했는데, 이런 국회의 어떤 법률 제정이나 개정행위와 불만이 있어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면, 이때 피청구인이 누구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국회의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촉구하려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될 텐데, 가능성이 있어야 될 텐데,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될 뿐이지 청구인 국회의원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과는 관련이 없다. 이게 지금 또 나오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걸 또 문제 삼은 건데요. 자, 요거는 결국 비례대표제 개선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이런 거 관련이 있겠는가? 참여를, 의원들의 어떤 표결 절차 참여를 막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거 자체입니다. 이거 자체로 법률안, 그 국회의 어떤 의결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직접 제한되고 이런 효과들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권한 침해 가능성이 부정된 또 얘인데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심판 절차 중요. 자,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그 말은 다른 말하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자격도 그때 없어지는데, 근데 심판 절차 종료 선언 이게 이제 뭔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하, 기각, 인용, 위헌, 합헌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한데 심판 절차 종료는 뭐냐면 이제 소송의 승계 또는 수계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이게 이제 1심 전속성이 좀 약해가지고 승계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재산권 같은 거죠. 재산권 같은 것들은 어때요? 아까 우리 상속제도 많이 봤었는데,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 누리던 재산권이 죽고 나면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승계되잖아요.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승계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기본권이나 일정한 어떤 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승계 가능한 권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확인한 절차인데요. 이렇게 해서 소송의 승계 또는 이제 수계 이어받는 것, 예,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 절차 종료란 말은 이제 수계 또는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게임 끝. 예, 이런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의 자격 이런 것들은 승계가 안 되죠. 그죠? 돈 받고 양도하는 것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고,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예. 자료가 판례들이 보면 양적으로 별로, 작지 않습니다. 예, 5년간 해서 꽤 이제 페이지가 좀 얇아 보여도 판례들이 양이 수적으로도 양이 작지 않고요. 그러다 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분석이 필요한 분석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깜짝 놀랄 뻔했던 뭐 이런 판례들을 제가 이제 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고 뭐 간단하게 와닿는 이런 판례들은 좀 많이 배제했어요. 분량만 차지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잘 와닿는 것들은 자꾸 보죠. 근데 잘 안 와닿는 것들을 보면 자꾸 안 보게 되거든요. 안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자꾸 넘긴단 말이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마련한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꽤 많이 다뤘죠. 그죠? 별표도 이미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준비해서 들어가셔도 꽤 여러분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준비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조금 더 마지막 정리까지 이제 힘을 내셔서 확장력을 이제 형성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